저는 40을 막 넘긴 결혼 7년 차 며느리입니다. 아침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확인하는 건 제 몸 상태가 아니라 시계입니다. 아, 또 늦었다. 부엌불을 켜고 밥을 안 치고 계란을 깨고 김을 굽고 아이 도시락 반찬을 꺼내 놓습니다. 배 안쪽이 묵직하게 당기고 허리가 쿡쿡 쑤셔도 저는 속으로만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만 버티자. 저녁에 일찍 자면 괜찮아지겠지. 그때 방에서 나온 시어머니가 한마디 던지십니다. 오늘은 괜히 누워있지 말고 집안일 좀 해. 요즘 사람들은 조금만 아파도 드러눕는다니까. 이 집에서는 피곤해 보이는 표정만 지어도 예민한 사람, 유난 떠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그날도 배를 한번 꾹 눌러보고는 아무렇지 않은 척 다시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점심 설거지를 마치고 잠깐 숨 좀 돌리려고 TV를 켰습니다. 마침 제 또래 여자가 건강 프로그램에 나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늘 가족이 먼저였어요. 제 몸은 항상 맨 마지막이었고요. 검진 한번 제대로 안 받다가 너무 늦게 큰 병이 발견됐습니다. 의사는 화면 속에서 진지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몸 잃으면 돈은 아무 소용없습니다. 검진 아끼다가 나중에 몇십 배 더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 말을 들으면서도 저는 리모컨 볼륨부터 줄였습니다. 뒤에서 시어머니가 자주 하시던 말이 떠올랐거든요. 병원은 괜히 사람들 겁줘서 돈 버는 데야.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자꾸 큰 병처럼 만든다니까. 그래도 TV 속 여자의 한마디가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가족을 위해 산다고 하면서 정작 내 몸이 망가지는 건 아무도 몰라줬어요. 마치 제 얘기 같은데도 저는 그냥 웃어 넘겼습니다. 에이, 저 사람은 저 사람이고 나는 아직 버틸만 하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몸보다 돈, 나보다 가족이 먼저인 삶이 당연하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우리 집 형편이 넉넉하진 않습니다. 남편 월급은 들어오는 족족 대출과 생활비로 빠져나가고 아이 학원비와 각종 보험료를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습니다. 문제는 이 모든 돈의 흐름을 관리하는 사람이 남편도 저도 아니라는 겁니다. 집안 돈은 한 사람이 쥐고 있어야 해. 그래야 새는 데가 없는 거야. 시어머니는 늘 그렇게 말씀하시며 월급 통장, 자동이체 내역, 심지어 제 이름으로 든 보험까지 죄다 본인이 챙기셨습니다. 제가 감기라도 걸려 동네 병원에 다녀오면 영수증을 슬쩍 보시고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감기약 받는데도 몇만 원이야? 집에서 물 많이 마시고 쉬면 되지. 왜 그렇게 병원을 좋아해? 처음엔 어머니가 알뜰하시네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제 머릿속엔 이렇게 새겨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아프면 이 집의 민폐가 되는구나. 산후조리 때도 그랬습니다. 친정엄마는 조리원을 권했지만 시어머니는 단호했습니다. 그 돈이면 애 통장에 넣어줘. 몸은 집에서 쉬어도 다 회복된다. 그렇게 저는 내 몸을 챙길 기회를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지나쳐 왔습니다. 시어머니에게도 사정이 없는 건 아닙니다. 가끔 술 드신 날이면 이런 얘기를 하시곤 했습니다. 내가 내 나이 때 시아버지 수술비 못 구해서 그냥 보내드렸다. 그때부터야 내 눈엔 모든 돈부터 보이기 시작한 게 그 이야기를 들으면 잠깐 마음이 짠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그 과거가 지금 제 몸까지 값으로 매겨도 된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아침부터 묵직하던 통증이 점점 칼로 찌르는 것처럼 변해갔습니다. 설거지를 하다 말고 저는 의자에 잠깐 앉아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아이 간식을 준비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는데 몸이 잘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습관처럼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러다 갑자기 배 안쪽에서 누가 주먹으로 안에서부터 쥐어짜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숨이 막히면서 눈앞이 확 어두워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접시가 바닥에 떨어져 깨지는 소리가 났고 멀리서 아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엄마. 대답을 하고 싶었지만 입이 잘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멀리서 시어머니 목소리도 들려왔습니다. 아니, 또 뭘 그리 유난을 떨어. 애 앞에서 쇼하지 말고 일어나봐. 하지만 제 몸은 쇼를 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다음 장면은 응급실이었습니다. 하얀 불빛 아래 누워있는 제게 의사가 말했습니다. 지금 상태로 보면 수술을 미루긴 어렵습니다. 조금만 더 늦었으면 생각할 시간도 없이 응급수술 들어갔을 거예요. 그제야 저는 알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나이 탓이라 넘겼던 통증이 그냥 흔한 통증이 아니라 몸이 보내던 마지막 경고였다는 것을요. 수술 이야기를 듣고 제 머릿속은 한동안 텅 비어 있었습니다. 수술이라니 정말 이렇게까지 심각한 거였나? 그 텅 빈 공간을 제일 먼저 채운 건 이상하게도 두려움이 아니라 눈치였습니다. 어머니는 뭐라고 하실까? 남편은 이 돈을 어떻게 감당하려나? 우리 집 형편 버틸 수 있을까? 제가 가장 늦게 떠올린 건 정작 제 몸이었습니다.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수술 얘기를 꺼냈습니다. 수술해야 한대. 남편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알았어. 엄마랑 같이 갈게. 잠시 후 남편과 시어머니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의사가 수술 설명을 다시 해주자 시어머니가 제일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술비가 대충 어느 정도 나온다는 거예요? 의사가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수술비가 이 정도, 입원비가 이 정도, 향후 추가 검사에 따라 조금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이 어떻게 들어져 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죠. 그러자 시어머니가 바로 받았습니다. 아, 그 보험은 우리 쪽에서 다 관리하고 있는데요. 혹시 보장 잘 되는 쪽으로 진행해 주셔야 우리도 손해가 덜하죠. 대화의 중심은 제 몸 상태에서 얼마 숫자 쪽으로 미끄러져 내려갔습니다. 그날 밤 병실 천장을 보며 저는 처음으로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이번에도 이 수술까지도 이 집 형편과 어머니 눈치 보고 결정해야 할까? 아니면 이번만큼은 정말 내 몸부터 지켜야 할까? 불이 꺼진 병실에서 저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 목소리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내 마누라 몸 하나에 이렇게 큰 돈 써야겠니? 그때 간호사가 링거를 체크하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많이 걱정되시죠? 그래도 수술 잘 받으시면 앞으로는 더 좋아지실 거예요. 저는 입술을 깨물며 물었습니다. 제가 너무 늦게 온 걸까요? 간호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내가 늦게 왔다고 자책할 수는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결국 병원에 오셨다는 거예요. 사람 몸은 버텼다고 상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에 남았습니다. 얼마 후 친정엄마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우리 딸, 엄마 왔다. 그 한마디에 제가 참고 있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엄마 나 수술해야 한대. 엄마는 제 손을 꼭 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하자. 살려고 하는 수술인데 해야지. 돈은 방법이 생기면 생기고 안 되면 내가 뭐라도 할게. 그 말에는 계산도 손익도 없었습니다. 그냥 살자라는 말이 먼저 나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속으로 처음 이런 말을 해봤습니다. 이번만은 정말 이번만은 남 눈치 보지 말고 내 몸부터 지키자.
그게 제가 제게 해준 첫 번째 진짜 결심이었습니다. 다음 날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야, 너 엄마한테 얘기 들었어. 지금 병원이지? 너 왜 그렇게 아픈데도 티도 안 냈냐? 친구는 투덜거리면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애 키워봐서 아는데 엄마 쓰러지면 집이 멈춰. 그러니까 잘 들어. 엄마가 먼저야. 너 안 서 있으면 애도 남편도 못 써. 그 말이 위로처럼 또 한편으론 따기처럼 들렸습니다. 담당 의사도 제 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수술은 저희가 할 테니까 하나만 명심하세요. 이제부터는 누가 가라 해서 말고 본인이 무서울 때 병원을 찾으셔야 합니다. 본인 몸의 결정권은 환자분이 쥐고 계셔야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를 한 대 맞은 느낌이었습니다. 내 몸이 이렇게 될 때까지 나는 결정권을 남에게 맡겨두고 있었구나. 그날 저는 아주 작은 결심 하나를 더했습니다. 수술을 하기로 한 건 이 집 형편 때문이 아니라 살고 싶은 내 마음 때문에 하기로 하자. 수술 날짜가 잡히자 병실 공기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간호사는 수술 전 준비 사항을 설명했고 각종 서류와 동의서가 제 앞에 놓였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도 함께 설명을 들었습니다. 의사가 수술 과정과 회복 기간을 자세히 이야기한 뒤 말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지금은 계획을 세우고 수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조금만 더 늦었으면 생각할 틈도 없이 응급으로 들어갈 뻔했어요. 시어머니가 깊게 숨을 들이쉬더니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저도 애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죠. 솔직히 겁이 납니다. 그런데 선생님,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이렇게 큰 수술이면 비용이 얼마나 나올까요? 의사가 예상 비용과 보험 가능성을 설명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메모를 하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옛날에 시아버님 수술비 못 구해서 보내드린 게 한이 돼서 그 뒤로는 돈부터 보이는 사람이 돼버렸다니까. 그래도 내 마누라 몸에 이렇게 큰 돈을 쓰자고 하니 솔직히 겁은 나네. 걱정과 계산이 섞인 말이었습니다. 그래도 예전처럼 비꼬는 말만 들리는 건 아니었습니다. 친정엄마가 그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언니, 돈은 같이 고민하면 돼요. 근데 사람 목숨은 같이 고민해도 살아나지 않아요. 시어머니는 대답 대신 깊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는 그 두 사람 사이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래. 어머니도 돈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세월이 있었겠지. 그래도 내 몸까지 값으로 매겨도 된다는 뜻은 아니야. 수술 준비는 한편으론 도구와 서류를 정리하는 과정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론 이 집안의 속마음이 드러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수술 하루 전날 담당 의사가 다시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어제 추가로 찍은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조금만 더 늦었으면 응급으로 수술하느라 선택할 시간도 없었을 겁니다. 조금만 더 늦었으면 그 말이 제가 제 몸에게 하던 말과 겹쳐 들렸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 조금만 더 버티자. 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럼 이게 전부 제 탓인가요? 제가 너무 늦게 온 탓인가요? 의사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늦게 오신 건 분명히 아쉬운 부분이에요. 하지만 그건 죄가 아니라 경고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다음엔 같은 신호가 오면 지금보다 빨리 병원을 찾으시면 되는 거죠. 중요한 건 하나입니다. 참는 사람이 강한 게 아니고 먼저 병원을 찾는 사람이 자기 몸을 아끼는 사람입니다. 그 말이 가슴 깊숙이 꽂혔습니다. 참는 게 착한 줄 알았는데, 참는 게 현명한 줄 알았는데, 친정엄마가 옆에서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들었지? 너 병원 온 거 잘한 거야. 그게 내가 내 몸 지키려 한 첫 번째 일이야.
그날 밤 저는 병실 천장을 보며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그래. 이번 수술은 이 집 형편 때문에 받는 게 아니라 살고 싶은 내 마음 때문에 받는 거다. 그리고 앞으로 내 몸에 대한 결정은 남이 아니라 내가 하겠다. 그 순간 저는 맞고 사는 며느리에서 아직 서툴지만 나를 지키겠다고 마음먹은 사람으로 한 걸음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결심을 했다고 해서 바로 모든 게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수술 전날 저녁 남편과 시어머니가 병실 창가 쪽에 앉아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누워 있었지만 귀는 그쪽으로 향해 있었습니다. 엄마, 일단 수술부터 잘 끝내고 생각하자니까요. 남편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견적서 같은 종이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봐라. 이게 대략 잡은 금액이다. 수술 한 번으로 끝나겠니? 약값, 검사비, 재활치료 줄줄이 이어질 거야. 나도 너희 아빠 수술비 못 구해서 보내드린 뒤로 이런 돈 얘기 나오면 온몸이 떨린다. 그렇다고 해서 내 마누라 몸 하나에 너랑 애 인생까지 다 걸어버리자는 건 현명한 선택은 아니잖니. 그 말에는 분명 과거의 상처도 지금의 공포도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듣는 제 입장에선 다른 부분이 더 크게 들렸습니다. 내 마누라 몸 하나 이렇게 큰 돈 쓸 정도냐? 그 순간 제 안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올라왔습니다. 그래, 나 같은 사람은 아프면 안 되는 건가 보다. 돈 드는 사람은 이 집에서 제일 먼저 눈치 봐야 하는 사람이구나. 내 안의 죄책감이 시어머니보다 더 냉정하게 저를 몰아붙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엄마, 그만해요. 나도 돈 걱정 안 되는 거 아니지만 지금 이런 얘기 들으면 얘 가슴에 칼 더 꽂히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멈칫했습니다. 나도 얘가 아픈 건 속상하다. 그래서 더 겁이 나는 거야. 앞으로는 이런 일 또 있으면 안 되니까 하는 말이지. 말 속엔 여전히 계산이 있었지만 그날 처음으로 남편이 제 편에 서서 말을 한 셈이었습니다. 그 밤 저는 두 목소리 사이에 끼어 있었습니다. 넌 돈 드는 사람이다. 그리고 넌 사람이다. 제 마음은 여전히 죄책감에 쏠려 있었지만 미드포인트에서 들었던 의사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참는 사람이 강한 게 아닙니다. 먼저 병원을 찾는 사람이 자기 몸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 사이 어딘가에서 저는 서서히 하지만 분명히 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나는 살고 싶다. 수술 당일 아침 수술실 조명이 눈부시게 보였습니다. 간호사가 금방 끝난다고 말해도 그 금방이 내 인생에서 제일 긴 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수술실 문 앞에서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잘 될 거야. 나 여기 있을게. 입술이 떨려서 저는 겨우 한마디를 했습니다. 우리 애 밥 잘 챙겨줘. 마취제가 들어가고 의식이 멀어지기 직전에 속으로 단 한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살고 싶다. 눈을 떴을 때 먼저 보인 건 배를 감싼 붕대와 온몸에 연결된 줄들이었습니다. 숨을 조금 깊게 쉬려고 하자 배 안쪽이 칼로 찌르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의사의 말이 들려왔습니다. 살았구나. 그 생각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다른 생각이 따라붙었습니다. 이제 얼마나 더 민폐가 될까? 조금 뒤 시어머니와 남편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에휴, 고생했다. 그래도 수술은 잘 됐다니까 다행이지 뭐. 그 말까진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한마디가 저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근데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 이렇게 되기 전에 진작에 왔으면
훨씬 싸게 끝났을 거라고. 시어머니는 싸게라는 단어에 힘을 줘 말했습니다. 그러게 내가 평소에 병원 자주 가지 말라고 했지? 괜히 큰 병원 자꾸 들락날락하면 검사 붙이고 돈만 더 나가는 거라니까. 이렇게 크게 한번 터질 줄은 나도 몰랐지만 하여튼 이제라도 했으니 됐다. 앞으로는 몸 상하는 짓 좀 덜하고 살아라. 남편이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엄마, 지금은 그런 말보다는. 시어머니가 말을 잘랐습니다. 나도 얘 걱정돼서 하는 소리야. 한번 크게 아프면 집안이 다 같이 힘들어지는 거니까. 한번 아프면 집안이 다 같이 힘들어진다. 그 말이 이상하게 칼날 같았습니다. 그래. 내가 아프면 이 집은 힘들어지는구나. 그럼 나는 이 집에서 아프면 안 되는 사람이었나? 수술은 잘 끝났다지만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제가 회복해야 하는 건 배를 가른 상처만이 아니라 이 집에서 내가 어떤 존재로 여겨져 왔는지에 대한 상처까지라는 거요. 수술 후 며칠 동안 낮에는 의사와 간호사가 수치를 확인하고 친정엄마가 죽과 반찬을 챙겨주었습니다. 그러나 밤이 되면 다른 병실의 불들이 하나둘 꺼지고 나면 그때부터가 진짜 제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통증보다 더한 건 머릿속에서 들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내가 너무 돈만 쓰고 산 건가? 나만 없었으면 집이 조금은 더 편했을까? 스스로를 향한 말들이 가시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창밖 주차장에 가로등 몇 개만 외롭게 켜져 있는 걸 보며 문득 지난 세월이 떠올랐습니다. 처음 생리가 시작되던 날 배가 아파 엄마 품에서 웅크리던 어린 나. 조금만 아파도 엄마가 약과 이불을 챙겨주던 시절. 결혼하고 시집 와서는 달라졌습니다. 여자라면 다 겪는 거야. 엄마들은 다 참으면서 살아. 살다 보면 어디 하나쯤은 망가지게 돼 있어. 그 말들을 저는 위로인 줄 알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위로라기보다 굴레에 가까웠습니다.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내가 나를 너무 막 다뤘구나. 남편 눈치 보느라, 시어머니 비위 맞추느라, 아이 좋은 엄마 되고 싶어서 제일 먼저 양보한 건 늘 제 몸이었습니다. 옆 침대 아주머니가 살짝 돌아누우며 말했습니다. 아가씨, 울어라. 수술하고 나면 한 번은 펑펑 울어야 된다. 그게 사람 사는 거요. 저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저 때문에 집이 힘들어지는 것 같아서요. 아주머니가 툭 내뱉듯 말했습니다. 그 집이 정말 내가 한 번 아픈 것 때문에 무너질 집이면 원래 기초가 약한 집이었겠지. 사람 하나 아픈 게 죄가 되는 집이라면 거기서 내가 평생 목숨 걸고 버틸 이유는 없다, 얘야. 그 말이 조용히 박혔습니다. 그래. 나 하나 아팠다고 이 집이 휘청거린다면 그건 내 탓이 아니라 이 집 구조 탓일 수도 있겠구나. 그때 처음으로 모든 게 내 잘못이라는 생각에서 한 발짝 물러날 수 있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올 때쯤 저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살려달라고 수술대에 누운 김에 이제부터는 조금은 나를 위해 살아볼까? 그게 제 영혼의 밤이었고 아주 작은 새벽이기도 했습니다. 퇴원을 앞둔 날 의사가 마지막 회진을 돌았습니다. 회복이 생각보다 좋습니다. 다만 무리하지 말고 정기검진은 꼭 받으셔야 해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다음부터는 제가 병원 오는 걸 제 스스로 결정해도 되겠죠? 의사가 웃었습니다. 당연하죠. 아니, 꼭 그러셔야 합니다. 이제는 누가 가라 해서가 아니라 본인이 필요하다고 느낄 때 바로 오세요. 친정엄마가 도시락을 펼쳐놓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갈 준비해야겠네. 저는 엄마를 보며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나 당분간 친정집에서 좀 쉬고 싶어. 솔직히 아직
시어머니랑 한 집에 있는 게 버겁다. 엄마가 잠시 제 얼굴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번에는 엄마가 끝까지 옆에 있을게. 저녁에 남편이 왔을 때 저는 처음으로 제 입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퇴원하고 나서 바로 시댁으로 안 갈래. 당분간은 친정에서 회복하고 싶어. 남편이 놀란 얼굴로 저를 보았습니다. 엄마가 섭섭해 하실 텐데. 알아. 그래도 이번에는 내 마음 좀 먼저 생각하고 싶어. 친정엄마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얘 좀 데려갈게요. 딸 옆에서 조금만 더 엄마 노릇하게 해줘요. 남편은 한숨을 내쉬더니 말했습니다. 그래. 이번엔 내 말대로 하자.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허락만 받는 며느리가 아니라 내 몸과 마음의 거리를 스스로 정하는 사람이 되기로 했다는 거리요. 퇴원 후 저는 한동안 친정집 작은 방에서 지냈습니다. 익숙한 낡은 벽지, 부엌에서 들려오는 엄마 발소리가 이상하게 든든했습니다. 며칠 뒤 남편과 아이가 찾아왔습니다. 밥을 먹고 난 뒤 저는 조심스럽지만 분명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나 앞으로 몇 가지는 확실히 하고 싶어? 남편이 물었습니다. 뭔데? 첫째, 내 몸 관련된 검진이나 병원은 앞으로 내가 직접 예약하고 내가 결정할게. 둘째, 내 이름으로 들어가는 보험이랑 내 건강이랑 관련된 돈은 어머니가 아니라 내가 관리하고 싶어. 남편이 난감한 얼굴을 했습니다. 갑자기 왜? 갑자기가 아니야. 예전부터 필요했는데 말을 못했던 거야. 이번에 수술하면서 너무 느꼈어. 내 몸 얘기를 하는 자리에서 항상 돈 얘기부터 나오는 게 이제는 너무 힘들어. 남편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뭐라고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에는 너 편 들게. 완벽한 대답은 아니었지만 예전보다는 분명히 다른 말이었습니다. 며칠 후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몸은 좀 어떠냐? 친정에 너무 오래 있지 말고 슬슬 집으로 와야지. 어머니, 저 당분간은 왔다 갔다 하면서 지내려고요. 제가 어머니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이번에 좀 크게 아프고 나니까 제가 저를 돌보는 연습을 좀 해야겠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낮게 웃었습니다. 그래, 이해는 한다. 나도 내 나이 때는 내 몸 생각 한번 못 해봤다. 살다 보니 아픈데 한둘은 생기게 돼. 그래서요, 어머니. 그렇게 살다가 이렇게 크게 아프니까 이제는 조금 다르게 살고 싶어요.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좋다면 알아서 해라. 다만 돈은 너무 펑펑 쓰지 말고. 이전 같았으면 그 마지막 말에 다시 죄책감이 올라왔겠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그 말이 내 몸을 포기하라는 명령은 아니라는 것을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제 몸값에 쓰는 돈은 이번엔 제가 잘 계산해 볼게요. 그 뒤로 저는 작은 것부터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휴대폰 캘린더에 정기 검진 알림을 등록하고 미뤄뒀던 산부인과 예약을 다시 잡았습니다. 병원비가 나올 때마다 이제는 아깝다 대신 내가 나를 위해 쓰는 비용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몇 달 후 시댁으로 돌아온 어느 아침 설거지를 하다가 배가 살짝 묵직하게 당기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또 시작이네. 조금만 참자 하고 물을 계속 틀어놓았겠죠.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저는 수건으로 손을 닦고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병원 앱을 열어 가까운 날짜를 골랐습니다. 산부인과 정기 검진 예약 완료. 작은 글씨를 보며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잘했다. 그때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뭘 그렇게 들여다보고 있냐? 아, 병원 예약했어요. 정기검진요. 시어머니가 익숙한 말투로 말했습니다. 에휴, 그런 건 뭐 1년에 한 번만 해도 되는 거지. 괜히 들락날락하면 돈만 더 나가. 예전에 저는 움찔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그래서 예전에는 미루다 한 번에 크게 갔잖아요. 이번에는요, 조금씩 자주 가보려고요. 미리미리 보는 게 나중에 큰 돈 안 쓰는 길이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대꾸하지 못하고 살짝 헛기침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탕비실로 돌아가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내가 좋다면 알아서 해라. 그 말은 예전과 똑같은 문장이었지만 이번엔 다르게 들렸습니다. 이제 그 알아서 해라 속에는 제가 제 삶을 알아서 해도 된다는 허락이 아니라 제가 이미 결정한 삶을 존중하겠다는 인정이 조금은 섞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다시 설거지통으로 돌아가 그릇을 헹기며 생각했습니다. 예전에 나는 남이 정해준 기준에 맞추느라 내 몸의 신호를 무시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의 나는 여전히 이 집의 며느리이고 엄마이고 아내이지만 적어도 내 몸과 내 삶의 방향만큼은 내가 결정하겠다고 마음먹은 사람입니다. 마지막 그릇을 헹기고 물을 잠그며 조용히 제 자신에게 속삭였습니다. 수고했다. 여기까지 버티느라 정말 고생했다. 이제부터는 조금 덜 참으면서 살아보자. 그리고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어떤 며느리, 어떤 엄마, 어떤 아내께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의 몸은 누구 기준으로 살고 있나요? 혹시 저처럼 너무 오랫동안 참아왔다면요. 오늘 하루만이라도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아. 이제부터는 조금 덜 참아도 돼. 저는 앞으로도 이 집 며느리로 살 겁니다. 다만 제 몸값만큼은 이 집 통장이 아니라 제가 직접 정하면서 살겠습니다.